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 경기 침체는 좀 어떻게 경기 보세요? 침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죠. 무서워해야 될 때는 안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때 무서워하냐. 아, 네. 3300 갔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단히 용감들하게 막 오늘은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에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증권회사에서 한 32년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업무를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저만큼 오랜 동안 주식시장을 봐오고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모든 기간 동안을 아무튼 시장을 분석하고 하는 쪽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많이들 저의 책 뭐 이거를 얘기할 때 센터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32년 동안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센터장을 했던 기간이 따져보니까 거의 17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 직장 생활했던 거의 절반 이상을 아무튼 리서치 센터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입에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분석을 주로 하는 이종우입니다. 아, 네. 센터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지금 또 주식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또 센터장님의 그런 귀한 경험과 조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서부터 따져서 내려왔으니까 거의 1년 정도,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것 같고, 코스피로 봤을 때 21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들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 뭐 1년 동안은 시장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무서워할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그냥 버티면 되는 그런 그 국면이지 여기에서 무슨 뭐 무서워서 주식을 내다 팔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넘게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걸 해왔는데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거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서 쭉 가는데 그 방향에 실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3,300까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주가가 4,000포인트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 정도 되면 5,000을 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쪽에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죠. 그거는 특별하게 뭐 분석을 하는 데에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딱 반대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가지고 여기서 얼마가 더 내려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또한 의미가 없는 얘기다. 아, 그때랑 역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조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 금리가 4.6을 얘기했는데 진짜 4.6이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정학 이슈로 볼 때 뭐 러시아가 핵을 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중국과 대만이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보다 이게 한참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 8월 달에 주가가 오를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르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에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은 악재가 있는 것 같으냐. 떨어지니까 악재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악재 모두 다가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뭐 악재가 많은 거 맞아. 근데 가격은 많이 떨어졌잖아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 떨어진 가격이 과연 악재라고 하는 걸 반영하지 않았겠어? 그 다음에 또 그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재료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되거든요. 자,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4.4%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그거 이제 9월 FOMC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 9월 FOMC 회의가 열리고 4.5%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한 9월 20일 정도서부터 보면 슬금슬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올해 연말 정도에 4.5%를 만들 수 있어. 근데 4.5%에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겠어? 많이 가봐야 4.75 아니야? 네. 그러면 이미 거의 피크에서 다 그 숫자 나온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숫자가 나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숫자가 뭐가 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그냥 금리를 옆으로 이렇게 쭉 갖고 간다든지, 네.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조금씩 내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에서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주가 이미 방향을 한 그렇죠.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막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저것 때문에 떨어지고 이러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시장에서 그거에 따른 영향? 이거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환율 보면은 급격하게 막 오르면서 또 미디어에서는 막 제2의 IMF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킹달러다. 네, 킹달러. 제2의 IMF가 온다. 네.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한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막 실어서 네. 해가지고 이제 막 모두 다가 그렇게 몰려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를 쭉 연장을 시켜 놓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네.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났고 98년도에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이 났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달러가 사상 가장 강한 형태였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인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120까지 갔었고. 정말요? 네,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높게 갔을 때 115 정도까지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1997년, 98년도에 달러가 강했던 이 요인과 지금 요인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달러가 강한 요인은 97년도, 98년도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한 형태였어요. 미국 경제는 신경제라고 얘기를 해서 3.5% 넘는 경제 성장률과 2% 밑에 있는 그 물가 상승률과 이게 동시에 이 성립을 하는데 그 기간이 거의 5년 넘게 계속 됐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세상이 어렵고 뭐 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미 아시아는 쑥밭이 돼버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도 날아가 버렸고 심지어는 보면 뭐 일본에서 외환위기가 나냐, 금융위기가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지금 IT 혁명이 한참 불을 뿜고 있는 데였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T 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그 파워가 굉장히 강했고 그때의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 엄청나게 강한 형태였었어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그때 절반이 안 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달러가 강하고 미국이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이 달러 매수의 포지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가는 형태였었어요. 그리고 1998년도 9월 달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47엔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98년도 말 정도 되면 180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아무튼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9월 달 들면서부터 슬금슬금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니 9월 말에 146엔 정도였던 엔화 환율이 딱 나흘 만에 110엔까지 주저앉아 버렸어요. 와, 그렇게 빨리요? 예. 나흘 사이에 그냥 확 전부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이 다 달러를 매수해 갖고 있는 포지션이었죠. 근데 147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더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고 조금씩 밀리면서 또 뭐 다시 약간 회복을 했다가 그러면서 또 밀렸다가 막 이런 형태가 되니까 맨 앞에 있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추가적으로 달러를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있는 사람이 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달러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일본의 종합상사들까지 다 내다 팔아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형태인 거예요. 모두가 다 달러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킹 달러가 되고 뭐 이게 뭐 달러가 약해질 이유가 없고 앞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달러에서 더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10여일 사이에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110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고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실제적인 상황은 조금씩 후퇴해버리는 형태로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98년도 이런 때처럼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달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약세가 되면서 확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게 뭐 달러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가 되고 그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보다 이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와, 과거에 그런 순간이 있었군요. 예. 네. 와, 역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영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하나의 굉장히 국가이긴 한데 역사적으로도 대영제국이라는 표현도 썼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국이 금융위기가 온다. 뭐 연금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터지니까 한국도 이거 1,500원, 1,600원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영국보다는 한국이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보면요. 영국이 무역 적자가 GDP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재정 적자가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합치면 GDP의 8% 정도의 적자를 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뭐 무역 적자가 됐다 어쩌다 얘기하더라도 그 액수가 재정을 합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뭐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상승이 1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6%, 5%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고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는 4,3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영국은 1,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자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대영제국이었다. 그리고 파운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 주요한 통화다. 그 다음에 대영제국이었기 때문에 연준하고 그 통화수합을 상시 통화수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미국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상황이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도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앞서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계속 생각을 만드는 거군요. 악재를 계속 다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와,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예전과 달리 굉장히 위상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산업의 발달이나 그런 게 펀더멘탈이 되게 강해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따져보면요.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나고 98년 정도서부터 이제 제대로 경제가 그래도 이제 그때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 작년까지를 보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걸 월별로 따졌을 때 그 월별 그에서 한 달에 무역 적자가 나고 그랬던 거를 전부 따져보면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 한 달에 50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나고 뭐 이러는 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쌓인 것이 지금의 외환보유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무역 흑자를 내고 했던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폄하해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뭐 세상이 이제 쭉 바뀌면서 제조업에서 디지털로 가고 뭐 이렇게 전환을 해왔잖아요.
영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디지털 기업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예. 네. 영국은 79%의 경제의 79%가 서비스업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상당히 취약한 형태이고 금융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순대외 채권국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순대외 채무국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한국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상황을 좀 보면은 진짜 제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모습을 그렇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탕이 돼야 경제가 안정적인 기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힘이라도 있으니까 너네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영국은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옛날에 제국이었었는데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이번을 보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본 거는 불과 한 100년도 안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의 300년 무가하면서 이 은행 하게 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란은행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란은행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아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세계의 질서가 패권이나 힘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거네요. 역사에서 책에서만 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요, 센터장님 한 가지만 또 약간 비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경기 침체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 그러면 또 그 경기 침체라는 용어 때문에 또 위축이 되고 뭔가 투자를 하기에 꺼려지고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 침체는 좀 어떻게 경기 보세요? 침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뭐 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린 적이 없죠. 올해 연초에 금리가 0.25%였고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올해 마지막에 금리가 4.4%, 4.5%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 배입니까? 무려 18배를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올렸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효과, 영향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면 짧게 보면 2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길게 보면 중간 정도 길게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더 길게 보면 IT 버블이 터지고 했던 2000년서부터 계속해서 저금리를 걸려왔잖아요. 10년 넘게 저금리를 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에 맞는 형태로 바뀐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충격은 옛날에 금리를 올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서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9년도 정도서부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일시적으로 후퇴했고 그 다음에 했던 올해 작년도 말까지를 따져보면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확장을 해왔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장을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번 위축 국면으로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따른 파생의 영향, 그 악영향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약간 악영향을 받고 넘어갈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세게 맞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세게 맞는 것이 어느 정도 세게 맞냐?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 마이너스 1 내지 2%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2% 정도의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인데도 주가를 밑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하는 영향은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주가가 3,300에서부터 2,100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보면 경기 침체가 돼.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경기 침체가 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올까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내년도에 당연히 된다. 근데
진짜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마이너스 2% 정도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데도 밑으로 밀어내는 영향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뭐 큰 손이나 이런 네. 시장의 주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이슈들을 또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네. 보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300에서부터 2,100까지 2,100까지 떨어진 온 거.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아, 네.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그 주식 투자 좀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좀 지금 현금 여유가 있으면 주식을 조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정도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데서 외환위기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에서 뭐 여러 나라들이 또 날아가 버리고,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 그리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난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일단 아무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이번에 그게 되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로 뭐 이렇게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액션이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단은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보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거 보면 2010년도서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주가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쫙 오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1년 정도 2,6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박스권 내의 기본 축이 2,000포인트 이렇게 된 거거든요. 6년, 7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를 유지하고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상 그 수치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일단 뭐 적정한 수준이든 최저 수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버텨낸 거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2,10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상 내려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구나.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렇게 뭐 엎어진다. 이거는 그러면 2010년, 11년서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던 건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옆으로 쭉 가는 기간 2011년서부터 15년, 16년 이때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100조 정도였어요. 네. 작년도에 242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50% 감익한다고 하더라도 120조 정도죠. 그래요. 옛날에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만들 때의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익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로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무서워해야 될 때는 안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때 무서워하냐. 네. 3,300 갔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단히 용감들하게 막 해서 매수하고 막 난리를 치놓고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리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그래야 네. 이익을 내고 주식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데 남의 심리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건 위너가 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 조금 좋게 보시는, 눈여겨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주가는 옆으로 쭉 가면서 위아래 300포인트 정도 내에서 그냥 갇혀 있어 버렸다. 그러면 코스피가 그렇게 갇혀버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갇혀버리는 형태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4배에서 5배씩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때 왜 그게 올라가냐면
그 2011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마트폰으로서 폰이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한 이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게임, 그 다음에 또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랬던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13년도 이럴 때 보면 삼성전자 혼자만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거는 이제 세계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애플 양쪽으로서 이제 딱 갈라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혼자서 막 150%씩 올라가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다 빠져버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보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렇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좀 못해서 14년, 15년 이때는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차화정.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때 아모레퍼시픽의 그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아모레퍼시픽 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아무튼 모든 백화점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런 국면이 나왔죠. 그게 이제 중국의 소비재 쪽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등장했던 것이 이제 화장품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고, 2018년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막 시가총액 3위, 4위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2년 전에는 증권회사들에서 대주주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그 돈 빌려주고 하는데 셀트리온 오면 해주지 마 이런 얘기하고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올라가면 4배에서 5배씩 막 주가가 올라가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 당장 보면 2차 전지만큼 앞으로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서 가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그 2차 전지의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어차피 한 번은 이 성장성을 가지고 세게 한번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한 번 온 거 아닌가요? 한 번 이제 왔었는데 그 다음에 더 크게 한번 이렇게 해서 진짜 크게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 라운드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장과 관련한 주식 이런 쪽이 좋다라고 봐야 되죠.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그 2차 전지도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중국이 얼마나 2차 전지 뭐 그한데 이렇게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당장에 이게 그 할 때는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국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바닥에서부터 따져가지고 거의 10배씩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포탈을 규제한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고 했지만 뭐 거침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니까 지금 보면 뭐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악재가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고 이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악재가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혹시 센터장님 이런 지금 2100까지 좀 내려온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좀 구분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호되는 쪽이 있을까요? 우선 선호되는 건 대형주 쪽이 대형주 선호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LG엔솔 같은 경우에 주가가
6월 달에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했잖아요. 그 바닥을 치는 동안에도 계속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 30몇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 코스피가 뭐 약간 뭐 조금 거기서 더 올라가서 뭐 어쩌고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게 50% 정도를 상승을 해버리고 막 이런 국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그거를 우리는 보고 간다라고 하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보면 그 대장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길을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막 소재 관련한 주, 부품 관련한 주, 뭐 이 그 장비 관련한 주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센터장님 또 이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또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오른 것 같아서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600만 명의 그 개인 투자자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공존하는 건 꼭 공존하는 건 아니다. 즉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 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좋은 주식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이익의 변동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주가가 코스피보다는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는 이익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고 주가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한번 꺾이면 주가가 70%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닌데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집착을 하다가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 버린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보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보면 이번에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거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만 원대를 벗어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6만 원대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이미 거의 보급이 다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떤 그거에 따른 엄청난 특수가 나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보면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보다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는 모멘텀에 굉장히 충실한 주식인데 모멘텀이 특별히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가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나올 수 있어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러는 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을 하는 것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들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회사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많이 그 기대가 많이 모이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년 전 뭐 이때 그에 보면 사상 가장 긴 빅사이클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옵니다. 슈퍼사이클. 네, 슈퍼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업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신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거는 내가 어렵다. 그건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어렵지만 나는 주가를 계속 봐온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사상 가장 긴 그게 온다라고 하면 왜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냐. 그래서 왜 8만 원에서 벌벌벌벌 내고 있고 그러다가 7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가냐.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호가 그렇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는 형태일 텐데 이렇게 벌벌 맨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의 의견이 틀렸던지 아니면 진짜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든지 그럴 텐데
내 생각으로는 당신들의 의견이 틀린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막 절절절절 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다 코 빼고 해. 그래서 언제 좋아질지 잘 모르겠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에 참 당신들은 하나만 보고 둘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에서 용감해져야지. 아니 왜 용감하지 않아야 될 때는 용감하다가 지금에서 다 그래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모르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며 누구 얘기 그래서 할 거냐. 이 얘기 그걸 하는 거죠. 와,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나 로봇에서 조금 미래의 경쟁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5만 원대의 초반에서 뭐 5만 1,000원에서 사게 되면 5만 원대 후반, 5만 9천 원 뭐 이런 정도에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주식 이런 정도로서 봐야지 야 이거 올라가서 말이야 6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이렇게 간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을 내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식들이 그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그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뭐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좀 2, 3년을 뒤를 보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는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뭐 업황 경기가 좋아져서 한번 네. 이제 그 턴을 크게 하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센터장님, 저희 채널에 좀 주 시청자분들이요, 연령이 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증권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주식을 연구하고 했었는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적인 윤리도 있고, 하지만 뭐 그거보다 큰 부분들은 나하고 주식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생각을 32년 동안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 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한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주식 때문에 이렇게 뭐 아무튼 좀 좀 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주가 때문에 내가 뭐 신경 쓰이고 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한데 그 대신에 저는 많은 쪽을 어떻게 가냐면 채권 쪽에 굉장히 저는 그 오리엔트에서 이게 참 채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아무런 신경을 안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에서 60대, 뭐 50대 이렇게 가게 되면 자 만약에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걸 제일 많이 바랄 거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처럼 매달 어느 정도씩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일정하게 매달마다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채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쭉 가게 되면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자가 나오는 걸로 가지고 만들게 되면 1년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매달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이자가 발생하고 나한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내가 무서운 게 없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튼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갑갑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1년에 뭐 몇 % 이자 받자고 그 짓을 하냐? 그 주식 한번 오르면 말이야. 이게 하루 내에 오르는 거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한번 화끈하게 해야지. 그거 각 앞에서 어떻게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작년도 재작년처럼 막 올라가고 할 때는 그렇게 됐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1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서부터 증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의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21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300포인트? 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쵸. 10몇 년이 지났는데 맞아요. 그 주식을 가지고 팔지 않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를 따지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에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1%가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2011년도에 A급 회사채가 그때 금리가 7%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한 3%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보면 한 5.5%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한번 따져보면요. 채권으로는 그동안에 80% 정도, 네. 이자만으로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복리로 따지면 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단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에 5배에서 8배 정도가 금리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형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왔던 거를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아무튼 뭐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확장했어요. 1990년 이때에서부터 보더라도요.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 920이었거든요. 지금이 2300이니까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32년 정도 시간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32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다 따져봐야 13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채권 이자만 받는 걸로 따져보더라도 거의 1000%가 넘어요. 아, 정말요? 예, 예. 10배 넘게 그랬거든요. 30년이니까. 1990년도 이럴 때 금리가 18%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기간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재작년도처럼 한 2년만 보자라고 하면 그건 주가가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죠. 그런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주식이 채권 수익률의 절반 정도도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뻔히 나오잖아요. 왜 그런 국면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떨어져서 조바심 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이러는 것들을 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남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수익이 거의 그 정도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툭 튀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툭 튀어서 밑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이게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뻔히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 메리츠의 잔니 대표 이런 사람들 그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주식 증권회사에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무런 내 사심 없이 나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방송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했었어요. 잔니 대표하고 나하고 양자 토론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그 얘기가 맞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주식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게 대세니까 누구도 이제 그런 얘기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보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채권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5.5%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데에 그 회사채 금리가 5.5% 이렇게 되는데 지금에서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거 하는 거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 증권사 어플 들어가니까 회사채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서 좋은 회사채를 골라가지고 예, 매수를 그렇죠. 하면 된다. 예, 예. 지금 이제 아마 증권회사들도 주식도 안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금리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야 그거 이제 또 금백 하나 터졌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요, 센터장님 혹시 그 주식 중에서도 조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봐야겠죠. 괜찮아요. 은행주도 그렇고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배당 수익률이 한 뭐 4%, 5% 되고 그러니까 뭐 1년에 내가 뭐 배당 받고 난 다음에 그 정도 가격 한 번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그 배당주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우선 마련을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조금 뭐 성장주를 하는 걸 다음에 생각하면은 좋겠네요. 예, 그렇죠. 순위를. 근데 저희는 단시간 내에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게 순서가 역전된 건데. 네, 그렇죠. 2030 세대를 조금 대변해서 센터장님, 이분들이 한 예를 들어 다 쓰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210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해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해도 괜찮죠. 예. 네. 비록 여기에서 더 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내려가는 폭도 크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정도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면 일단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그 하면서 2030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그다음에 뭐 그 추가적인 뭐를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하거나 이러는 거 못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폄하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당장에는 보게 되면 많지가 않죠. 한 달에 100만 원 모아봐야 1년 돼봐야 1200만 원 뿐이 더 돼요. 그럼 120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2년, 한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그러면 이게 자기의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보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훨씬 커지는 거고 그게 1억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태까지 많이들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원초적인 자금, 원시적인 자금을 만들고 그 원시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그 자금이 스스로 어떤 그 새끼를 낳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힘을 더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제가 봤을 때에 주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지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후끈 달아서 뭐 이렇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봤잖아요. 이 위에서 이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괴로워지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때 잘 모아두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또 좋은 자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거의 뭐 30-40% 빠졌으니까 거의 50% 빠졌죠. 그러면은 이때는 그 돈이 있다고 하면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만약에 뭐 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익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많고 뭐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요. 그건 역할을 못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엄청난 악재가 이거 하고 막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으면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98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3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해가지고 막 그 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이제 또 나왔다. 지구 멸망하겠다.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겹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막 3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150포인트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나고 처음에 한 1, 2주 동안에 주가가 막 눌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300에서부터 280 정도까지 내려가서 막 갔는데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눌리지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가 되니까 와.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붙어 있는 곳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얼만큼 내려와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는 정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막 산수 값살을 갈망정 여기에서 난 내 재산을 여기서 엎어버리고 이러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이런 게 되면 그때 사면 그거는 항상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다가 다 원해가지고 막 주식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사봐야 올라간다고 해봐야 거기에서 이익 내는 거 별로 없고 대신에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감당 안 되는 사태 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러시아의 조금 세계적 지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소련이 뭐 이렇게 이게 붕괴되고 그런 거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중심축이 여전히 보면 네.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이었던 상황이었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양 그 꼴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저는 만약에 그 이슈가 그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더라면은 그게 진짜 반토막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280 정도면은 예. 지금도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지금도 막 악재들이 소식들이 그렇죠. 들려오는데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예. 그 가격 수준, 그 숫자의 수준을 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30몇 년이 되니까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외환위기가 나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불과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00포인트에서부터 105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지 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도나 올해 주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뭘 그렇게 뭐 어렵고 이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될 텐데. 네. 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그럴 때 아니 지금 흥분하지 말고 한 턴만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막 사람들 뭐 그 해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이게 뭐 세상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은 왜 망가져? 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래서 망가지고 저래서 망가지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망가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해서 올라왔어.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뭘 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난리를 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IMF 이후에 또 많이 성장을 그렇죠.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뭐 2차 전지라든지 예. 또 어느 정도 배당주라든지 예.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모아가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부동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이 하락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예. 그 주식은 지금 매수해도 좀 괜찮다고 하셨고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팔 수 있으면 지금 파는 것이 가장 부동산은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일단 뭐 네. 팔리지가 않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팔리지가 않는 건데 작년도 추석 뭐 이전에 그때 이제 막 한참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막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KBS에서 이제 그 추석 특별 프로가 했을 때 이제 부동산 네. 뭐 그때 워낙들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놓으니까 그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피크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크를 지나고 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해야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저게 참 희한한 인간이네 이런 거 했겠죠.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보면 뭐 부동산이 대세 뭐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도 9월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이 가격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 이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뭘 더 그 해가지고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1991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동산 조정, 그 다음에 2011년서부터 시작했던 부동산 조정 이런 거 그랬을 때 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 가격, 호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봤을 때 30에서부터 40% 정도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정도 빠진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원래대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2019년 정도 말에 부동산 가격은 거의 그때 피크가 되는 그 국면이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19년도 1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코로나19가 나기 전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1%면 1년에 3%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거래 가격이 3%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가격이 이게 뭐 그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거의 피크를 치는 형태였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너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유동성에 의해서 한 번을 더 팍 튀어 올라가 버린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유동성 국면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지고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 2019년 말 수준까지 내려가야 일단은 아무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그 부분만 사라지는 거군요. 근데 그 올라갔던 부분이 얼마냐면 84%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그걸 고점에서부터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한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 정도가 떨어지면 이번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내려간다. 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따져보면 30에서 4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최근에는 보면 아무튼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됩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30에서 40% 정도 하락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거 내가 제일 처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야. 네. 근데 당신들은 30에서 40이 왜 나왔어? 이렇게 하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게 떨어지는 국면인데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태. 왜냐하면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를 그래서 내가 팔려고 그러면 매수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매수에다 던지는 거는 작년도 가격에서 한 20% 정도 깎아서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기가 잘 안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 그러면은 2019년 아까 말 정도 가격이 유동성이 제거된 부분, 유동성으로 오른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피크였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거기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그건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에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오버슈팅하고 내려갈 때 오버킬 해버려가지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내려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래서 자기 가격에 맞는 형태로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또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하락이 만약에 30에서 40%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 정도 내려가는 거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2024년도 뭐 상반기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락한 거에서 한 4, 5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건데 이번에 2020 아주 성공적인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2021년도 말 올해 초 기록했던
그 부동산의 고점을 넘고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 2031년 정도가 돼야 2021년도에 기록했던 고점, 네. 그 부근에 도달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에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상반기 뭐 이때까지는 내려간다. 그 다음서부터 한 2027년도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밑바닥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셔도 되겠네요. 지금 막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지금 일단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되는 거고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다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많이들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를 사는 거하고 사이의 차이, 그 부분만큼을 내가 집을 사는 데에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내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을 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야 그거 진짜 무책임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주택자는 은행에서 이자 안 받냐고. 이자 다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무주택자라고 해서 이자 안 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코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무주택자는 사도 됩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산 주택은 가격이 안 떨어지냐 하는 거죠.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한 20억짜리가 한 뭐 6, 7억 정도 떨어졌다. 그거 사람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무주택자니까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충분히 떨어져서 싸게 됐을 때 그때 사는 게 그렇죠.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을 가능한 한 늦게 지는 걸로 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주택자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주택은 진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2031년 그때가 이제 전 고점을 올라가는 그게 또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그 책에서 말씀해 주신 그 인구 급감 문제 이런 거랑 좀 결부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인구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별로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 한번 뭐 이렇게 고점 이런 부분들에 도달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성공적인 경우의 조건으로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갖고 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했던 거에 요인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저금리였어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저금리였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IT 버블이 터지고 9.11 테러가 나고 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도 다 이게 그 저금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에 관한 문제가 없고 저금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공적인 경우로 2031년 정도에 2021년 정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국면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그 두 개가 다 틀어지는 형태가 되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정말로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국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 그 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한 3% 정도로 계속해서 쭉 유지해 가면서 그게 정상의 수준이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무튼 인구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했던 것들은 이제 그 일본에서 겪어봤으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문제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건데 이게 이제 불리한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으로 모일 만큼 제가 봤을 땐 모였다.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지역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저기 그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청북도 이런 데 보면 인구가 200만 명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근데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도 아무튼 뭐 산업 기반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한 사람들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양반들 거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빠져나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모일 만큼은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빠져서 어떻게 이거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만약에 인구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상당히 큰 이 데미지를 입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10년도 중반에도 예. 한번 이 부동산을 인구론하고 엮어가지고 그 부동산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저출산이고 예. 인구가 급감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인구가 예.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0대 인구가 매년마다 14만 명 정도씩 줄어듭니다. 근데 그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인구가 30대잖아요. 그러면 14만 명이면 남자 7만, 여자 7만 이렇게 보면 7만 가구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또 보면 어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냐 하면 60대 인구 이런 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은퇴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되죠. 40평 갖고 있는 사람들, 애들 전부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이 남았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돈 벌고 하는 부분들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좀 줄이고 40평대를 30평대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만큼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주택을 수요해야 되는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택을 오히려 이제 팔아가지고 줄여야 되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연령 구조면으로서 봤을 때도 불리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인구 구조가 안 좋은 쪽으로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해보면 답이 나올 거다. 네. 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또 거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예. 한번 투자 잘못했다가 실거주라고 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비싸게 샀다가는 이 노후도 계속 영향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뭐 이렇게 해서 막 영끌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언론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영끌 이런 얘기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4억인데 은행에서 한 3, 4억 정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한 2억 빌리고 해서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을 아무튼 샀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피크가 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죠? 10억짜리가 6억이 되고 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미 벌어졌잖아요. 50% 떨어진 데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10억짜리가 6억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본은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남은 거는 뭐냐면 은행의 빚 4억과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2억만 남은 거고 대신에 그거에 따른 이자는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다 사라져버린 거고 삶의 의욕을 잃겠네. 깡통돼 있는 주택만 나한테 남아있는 거고 대신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삶 사는 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때문에 자기 인생에 거의 10년 아니면 막 크게 되면 절반 정도를 아무튼 허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거 하면서 영끌 해가지고 마치 지금 안 하게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거꾸로 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가슴이 아프다, 정말.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라고 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뭐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센터장님이 써주신 책도 읽고요, 영상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는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벌어지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잘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좀 빠지신 건 없으시겠나요? 네, 전반적으로 거는 다 짚은 것 같고, 마지막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나의 삶에서 두 번째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근로소득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웅당 책방이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 투자가 하는데 주식 관련한 책 이런 것들은요, 그냥 기초적인 서적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뭔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 그리고 그거는 대략 한 1년 정도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을 주식 관련해서 이건 아주 괜찮은 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습득이 되니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다.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러는 것들,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심리적, 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른 주가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쌓는 것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경험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거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봤을 때 이게 참 괜찮은 책이다.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 관련한 책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심리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주식에 몰입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저는.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는 꼭 읽어봐야겠네요. 센터장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가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대세 흐름을 짚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30%, 40% 더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적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적다. 또 예를 들면 또 호재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안 떨어지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목 코스피가 내려가는데 코스피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그래도 건질 수 있고 이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게임인 거예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 내가 그 중에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60% 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코스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10%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형태의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에 있는 종목들을 제대로 선택했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그거를 선택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 90%보다는 월등히 적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개중에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아서 그 지역을 그래서 하겠느냐.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센터장님 끝까지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인터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에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